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역사학자 신병주입니다. 지난 강연에서는 조선의 왕 숙종이 14살의 왕이 올라서 46년 재위하면서 바로 이 조선 후기 영조 종조 시대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숙종의 아들이기도 하죠. 영조가 조선의 왕이 된 후에 이 52년 재위하면서 역시 그 영조가 이루겠던 여러 가지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성과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특별기획 나는 왕이로서이다 5부 영조입니다. 조선시대 왕 영조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사도세자를 죽인, 아들을 죽인 좀 비정한 아버지로 기억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영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정조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이 영조가 또 탕평이라는 이 정치적 화합 정책을 수행을 함으로써 조선 후기 정치문화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 이런 그 시각도 있는데요. 영조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 속에 그 조선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1694년에 출생을 했고 숙종 후궁이었던 숙빈 최씨의 아들로 태어났고, 숙종에게서 적자의 자식이 없었던 관계로 숙종 후계자로는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4년 만에 경종이 승하함으로써 당시 경종의 동생이었던 영조에게도 기회가 왔고 마침내 1724년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조는 우리에게 좀 더 친근할 수 있는 게 당시 모습 그대로의 얼굴의 초상화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금 화면에 제시되고 있는 초상화인데요. 영조가 51세 때 그린 초상화고요. 왕이 되기 전에, 즉 왕세제 때 21살 때 연인군 시절의 초상화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하고 좀 노년 시절에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왕이기도 한데 별로 이렇게 체형의 변화가 없어요. 우리 보통 이렇게 좀 장년, 노년 되면 좀 이렇게 살이 찌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영조는 상당히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20대나 50대나 여전히 마른 몸매를 소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영조는 바로 이 초상화에도 보듯이 상당히 좀 이렇게 강건해 보이고 또 자기 관리를 잘했던 이런 왕으로 비춰졌고, 실제로도 조선의 역대 왕 중 재위기간이 가장 길어요. 52년 재위였고, 그리고 이제 83세 뭐 2대의 기록까지 이제 가지고 있죠. 최장수왕, 최장기 재위기간. 그런데 이런 영조의 장수 비결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 기록에도 영조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건강한 것은 바로 소식을 냈다, 적게 먹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으로는 초식이라고 나오는데 풀주자를 써요. 요즘으로 치면 채식이죠. 채식을 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또 다른 뭐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승정원 일기에서 영조의 장수를 이제 추론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일생토록 얇은 옷과 거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자정께서는 늘 연멸을 하셨고, 영빈은 또 숙종의 또 다른 후궁이셨어요. 영빈도 매양 경계하기를 스스로 먹는 것이 너무 박하니 늙으면 반드시 병이 날 것이라 하였지만 나는 지금 또 병이 없으니 옷과 먹는 것이 후하지 않았던 보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는 것을 되게 양도 적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왕들 아주 그 반찬 수 많았을 것 같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편견이다. 영조 같은 경우는 반찬 가지 수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도록 했고요. 옷이 후하지 않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옷도 비단과 같은 아주 고급 옷보다는 실제 기록에도 영조는 무명이라든가 모시옷처럼 요즘으로 치면 간편복을 평상시에 많이 착용을 하셨다. 아무래도 우리 옷 같은 경우도 아주 겹쳐 있고 많은 관을 쓴다라든가 모든 것을 갖추게 되면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간편하고 좀 활동적인 이런 복장이 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고, 이 실록 기록에 보면 영조는 스스로도 술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영조 제2기간에는 자주 백성들에게 금주령을 내려요. 왜냐하면 이 술이라는 거는 다 곡식으로 빚는 건데, 이거 뭐 술을 많이 이제 마시게 되면 이 식량이 부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조 시대에는 아주 금주령이 철저하게 이제 지켜지도록 했고, 실제 기록에 보면 이 영조 시대 한창 금주령 내릴 때 이 금주령을 어겼던 그 훈련 그 병영사 윤구현이라는 인물을 처형까지 해버리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시범 케이스죠. 그래서 상당히 철저하게 금주를 지켜나갔고,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 영조의 또 건강하고도 이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좋아하는 음식 중에 내가 이게 참 이런 음식이 나를 좀 건강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어두세요. 오래 살고 싶으신 분은 일단 보리밥 좋아하셨고 고추장 좋아하셨다 기록 나오고요. 타락죽이라 해가지고 쌀에다가 우유 같은 걸 넣어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요구르트 비슷한 거죠. 타락죽 좋아하셨다 이렇게 기록에 나오고, 또 경옥고라 해서 인삼하고 꿀하고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동그랗게 만든, 우리 지금 또 약국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되게 좋아하고 실제 영조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강 좀 유지하실 분들은 제가 이 보리밥에 고추장 넣어서 한번, 그리고 또 후식으로 요구르트 드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영조는 건강검진도 그렇게 열심히 받았어요. 조선시대판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내의원에서 승종원 일기 기록을 보면 영조가 이 내의원을 들른 기록이 다 나오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한 달에 한 11번 정도, 우리 지금으로 치면 한 3일에 한 번꼴로 계속 건강 체크하고 혈압도 재보고 피도 뽑아보시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이 건강을 아주 자주 관리했던 것도 영조의 장수 비결의 하나로 들어간다라는 거. 영조는 아버지 숙종과 어머니 숙빈 최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영조의 어머니였던 숙빈 최씨는 일설에는 무술이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궁녀 중에서도 좀 더 궁궐에서 허드렛 일을 했던, 그래서 이 신분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영조가 상당히 그 어머니에 대한 좀 컴플렉스 같은 게 있지 않았느냐 이런 해석도 하고요. 동이라는 드라마에서 한효주라는 배우가 바로 이 숙빈 최씨 역할을 맡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조의 첫 번째 왕비로는 이미 왕이 되기 전에 두었던 부인 정성왕후 서씨가 되는 이 첫 번째 왕비가 계셨고, 정성왕후 서씨와 거의 50년 가까이 해로하시다가 왕비가 돌아가신 후에 계비로 맞이했던 왕비가 정순왕후 김씨라는 분. 이 왕비는 영조가 66세 때 15세의 나이로 영조의 계비가 된 인물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정빈이 씨라든가 영빈이 씨와 같은 이런 후궁들이 몇 분 계셨고, 바로 그 중에서 영빈이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적장자가 사도세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영조는 사도세자 이외에도 하완옹주, 화순옹주, 화평옹주, 화엽옹주 등 딸이 되게 많았어요. 옹주가 왕비나 계비 소생의 딸들을 우리가 공주라고 하고요, 후궁 소생의 딸들을 옹주라고 하는데, 영조에게 옹주가 많았다는 건 영조의 후궁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는 상당히 좀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이 되게 엄하고 이런 느낌 들 것 같은데, 여러 자료들을 보면 영조는 또 딸들한테는 또 엄청나게 잘하는, 요즘으로 치면 딸바보 아버지와 같은 또 이런 모습을 보인 그런 또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숙종 사후에 이 숙종의 후계자를 둘러싸고 영조냐 경종이냐 이런 정말 그 당파 간의 치열한 당쟁이 있었어요. 이때 영조를 지지했던 정치 세력을 우리가 노론이라 그러고, 경종을 지지했던 세력을 소론이라고 하는데, 일단 먼저 경종이 왕이 되잖아요. 경종이 왕이 되면서 특히 영조를 지지했던 노론 사대신이 사사되는 등 상당히 이제 그 당쟁의 폐해가 심했고, 이 반대 정파에 대해서는 가혹한 정치적 숙청이 있었던 이런 상황을 직접 왕세조로 있으면서 영조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본인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렇게 당파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어서는 이건 뭐 크게 문제가 많다, 이런 판단에서 왕위에 오른 후에 가장 일성으로 강조했던 게 바로 탕평책입니다. 탕평이라는 말은 원래 유교 경전인 서경에 보면 무편무당이면 왕도 탕탕이요, 무편무당이면 왕도 평평이라는 이 말에서 탕과 평을 따서 탕평책이란 말이 나왔고, 편을 가르지 말고 당을 만들지 않으면 왕의 도리가 널리 펼쳐지고 또 왕의 도리가 아주 공평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조의 이런 탕평책은 기존의 어떤 정치 세력 중에 이 강경한 이런 세력들을 대거 이제 내치고 좀 더 온건하고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정치 세력들을 요즘 표현을 하면 여당, 야당 고르게 등용해서 좀 더 이렇게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지금 또 뭐 이런 한정식집 가면 이거 탕평채 드셔보신 분들 기억하세요? 바로 이 탕평채라는 음식이 영조가 탕평책을 수행하면서 당파 간의 화합을 위해서, 그래서 이 탕평채 잘 보시면 요런 녹두로 만든 청포묵, 그건 색깔이 뭐예요? 하얀색이죠. 여기다가 주로 이제 들어가는 게 김이 들어가고 약간 붉은 색깔 나는 고기가 들어가고 미나리와 같은 청색 야채가 들어가고,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색깔이 뭐냐면 동쪽은 좌청룡이라 그래가지고 푸른색, 서쪽은 우베코라해서 흰색, 남쪽은 남주작이라 해서 붉은색, 그리고 북쪽은 현무라해서 검은 거북이, 검은색이에요. 당파 간에 서로 다투지 말고, 그래서 이 또 우리 탕평채 먹는 대표적인 방식이 뭐예요? 이렇게 청포묵에다가 음식 다 섞어가지고 말아서 함께 화합하자, 바로 이런 뜻에서 탕평채가 유래했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영조가 탕평책을 시행을 하면서 1727년에는 탕평교서를 반포하고, 그리고 이런 자신의 탕평책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교육기관이자 유생들이 관리가 되기 위한 시험을 준비했던 성균관 앞에다가 탕평비를 세우게 해요. 이 탕평비에다 새겨진 그 글귀 자체가 주의불비는 군자지 공심이요 비불주는 소인지 사심이다. 편당을 짓지 않고 두루 화합하면 군자의 공평한 마음이고, 두루 화합하지 않고 편당을 짓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저거를 바로 이 비석에다가 글씨를 새기게 해서, 그래서 항상 성균관 유생들이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필 성균관에 세우냐 하면, 성균관은 조선시대 관리가 되기 위한 바로 최고의 관문이에요. 바로 문과시험을 준비하는 기관이거든요. 앞으로 관리가 될 사람들이 이것을 항상 명심을 해서 이 관리에 임용되더라도 어느 당파에 소속되지 말고 살을 버리고 공을 위해서 일하라,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성균관대학교 구내에 남아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성균관대학교 쪽에 가시는 분들은 요 영조가 세웠던 탕평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탕평책과 더불어 영조하면 또 기억나는 정책이 뭐냐면 균적법이에요. 이거 예전에 우리 국사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요. 다음 중 영조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거 할 때 아주 단골 손님으로 출제가 되는데, 바로 이 영조 때는 이제 가장 군력의 부담이 컸다라는 게 이게 이제 제일 큰 민생 문제였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영조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백성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안들, 본인 스스로도 화려하게 비단 옷 입고 이런 거보다 무명 옷 입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영조 때는 아예 국가적으로 이런 사치를 방지하는 이런 여러 가지
뭔가 이 조치들을 취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국혼 정례를 편찬을 해서 혼인에서의 사치를 방지한다라든가, 또 이 1752년 같은 경우에는 탁지 정례라는 책을 편찬을 해가지고 국가 재정의 절약을 꾀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을 취해 나가면서 계속 이 민정 현장을 살펴보니까 제일 힘들어하는 게 군역이더라. 조선 시대 백성들이 부담해야 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 전세라 그래요. 지방의 특산물을 납부를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특산물을 공물이라고 하고 공납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대리로 납부한 후에 백성들한테 상당히 이제 정말 이익을 더해가지고 부과시킴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거, 이 공납의 폐단이, 그나마 공납의 폐단은 광해군 때부터 본격적으로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어느 정도 폐단이 완화가 됐는데, 군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영조 시대인 18세기 접어들어서 이게 더 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 조선시대 백성들은 군역의 부담이 있어요. 직접 가서 복무를 하거나 아니면 16살부터 60세까지 군적에 이름이 들어가면 계속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군포를 2피를 내야 되는데, 이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16살부터 60세까지 성인 남자 이외에도 이미 죽었는데도 장부상에 있다고 해가지고 내게 합니다. 백골징표라 그래요. 그리고 나이가 어린데도 장부상에 있다 해서 내야 된다. 어린아이의 이빨이 노랗다 그래서 황구첨정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이웃이 뭐 이렇게 도망을 가거나 사라졌는데 그 사람 것도 너희가 대신 내, 인증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친척이 역시 사라졌는데 또 대신 내, 족징. 이러니까 한 가구에서 정말 우리가 보면 한 가족으로 치면은 아버지가 있을 거고 아들이 한 서너 명에다가 그 옆에서 뭐 죽은 사람, 뭐 할아버지, 군포, 이렇게 되면서 한 가구에서 뭐 대략 뭐 최소 5명, 6명 이렇게까지 내야 되니까 한 가구당 1년에 군포가 뭐 2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12필이 될 수도 있고 14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그 당시 세금으로는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군역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 잘못 누락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게 뭐 요즘으로 치면 증빙이 되면 이것을 없애가고, 그리고 가장 또 핵심인 것은 1년에 납부하는 군포의 부담이 너무 크다, 이것을 파악해서, 그리고 이때 이 영조가 이 균역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주 그 주목해야 될 부분이 지금의 우리 정치적 리더들한테도 아주 그 필요한 대목인데요. 직접 백성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해요. 이 영조가 지금의 백성들의 민폐는 바로 이제 양역, 즉 군역의 부담이 가장 크다. 군역의 부담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대로 나가면 이거 나라 진짜 요즘으로 치면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확실하게 수렴해가지고 확실한 개선책을 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창경궁 홍화문 앞에 나가서 백성들하고 직접 만나서 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이런 장면은 뭐 지금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좀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이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1년에 2필 내던 군포를 한 필로, 뭐 요즘으로 치면 반값 군포 제도를 실시를 하는 거예요. 군포 한 필의 그 가격은 대략 20냥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이 한 냥의 가치는 한 냥으로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 쌀 20kg 정도를 구매할 수 있고요. 아마 지금 쌀 20kg이 한 5, 6만 원 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20냥 정도니까 대략 한 100만 원? 근데 앞에 소개했죠. 한 가구에서 아버지부터 아들 뭐 이렇게 해서 대여섯 명이 있다면 거의 뭐죠? 500만 원, 600만 원. 이 정도의 세금이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를 반으로 확 줄여준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국가에서야 뭐 세금 줄여주면 백성들 좋아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면 무조건 세금만 줄여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국가 재정에도 타격을 받지 않고 이제 백성들은 부담을 줄여줄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 하면 그 당시에 선무공관포를 새롭게 부과해요. 이게 보면
조선시대의 양반들의 특권 중에 가장 큰 게 양반들은 군력의 부담이 없어요. 군포를 안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칭이라 그래가지고 거짓으로 양반 장부의 이름을 올려놓고 이제 군포를 안 내는 이런 사람들을 잘 이제 그 색출을 해서 선무군관포라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특별하게 땅을 가진 주주에게는 1결당 2두씩 결작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해요. 땅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더 세금 조금 더 내라. 그리고 어세, 염세, 선세라 그래가지고 물고기 잡았을 때 얻은 이득, 그 다음에 소금을 이렇게 구워서 얻은 이득, 또 배를 또 운영해서 얻은 이득, 여기에다가 일부 세금을 부과를 해서 부족분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보면은요, 알게 모르게 특히 술이나 담배에 되게 세금 많은 거 모든 사람이 잘 모르면서 이렇게 쓱 부과를 하게 되면 그냥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시자. 그러니까 특별히 저항을 하지 않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이익이 있는 사람을 어세, 염세, 선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니까 별다른 그 일반 다수의 백성들은 큰 불만이 없고, 국가 재정은 그대로 이제 이어져 나가고, 백성들에게는 반값 군포를 실천한 제도가 균역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조 때도 양반들에게까지는 군역의 의무를 부과하지 못했는데, 이게 나중에 양반에게까지 군역을 부과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흥선대원군 때 호포제라 해가지고 가호마다 군포를 내게 한다. 이 양반들 다 집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흥선대원군 때 가서 군역의 부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 지금 뭐 우리 현재 사회에서도 이런 그 군역 문제, 이거 우리 뭐 한때는 우리 그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아들 병역 문제로 상당히 그 힘들었던 뭐 이런 상황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이 군역의 그 공평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시되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영조 때의 또 대표적인 뭐 이 사업 중에 하나가 청계천 공사를 단행을 합니다. 청계천 공사에 대해서는 아마 이 강의 쭉 들으시는 분들, 우리 태종 때 처음으로 청계천 공사를 실시를 해서 1412년에 완성을 보았다. 왜냐하면 한양이라는 도시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방어라든가 국방, 도성민 관리에는 유리하지만 비만 오면 자주 홍수가 일어나니까 바로 이제 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 인공하천을 뚫었다. 그때가 이 태종이 시작인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 이제 흙이 쌓이니까 청계천이 제대로 하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게 그야말로 뭐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러면 홍수 피해 여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조 때 이거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청계천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1760년에 청계천의 범람을 막고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한 이 대대적인 준설 작업을 실시를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자료가 1760년 영조 때 청계천 공사를 했던 그 상황을 그림 자료로 담은 기록입니다. 준천시사 열무도라는 기록인데, 이 청계천 공사의 어떤 배경에는 또 한편으로 보면 조선 후기에 가면 서울이 자꾸 도시화가 되니까 농촌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집을 짓거나 뭐 이렇게 또 땔감 활용하려고 하면 산에 있는 나무를 막 베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시에 사는 백성들이 또 오물이라든가 이런 거 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토사가 더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청계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때 이 영조가 바로 이런 또 청계천 공사를 하게 된 또 배경에는, 이때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요즘 표현을 하면 도시에 실업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대규모 토목 공사를 일으켜서 실업자들을 좀 구제하게 하겠다. 이 사람들을 바로 이 청계천 공사에 참여하게 하고 또 실제 일당도 지급을 해요.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요즘 표현을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예전에 우리 저 미국에서 세계대전 이후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 쓴 거 기억하시나요? 바로 미국의 그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써서 이 실업자도 구제하고 그 당시에 대규모 토목 사업도 완성하는 그런 모습의 원조로까지 해석하기도 합니다.
청계천 공사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파낸 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운반할 것인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을 기다려서 배를 띄워서 배에다가 흙을 싣고, 바로 청계천은 한강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흙들을 다 운반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영조는 이 공사가 완성된 후에 이 조금이라도 흙이 쌓이게 되면 나의 뜻을 계승해서 계속 이런 준천 사업을 해라 라는 뜻으로 경진지평이라는 4글자가 새겨진 도를 만들어 가지고 세우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경진지평 요 4글자 중에 한 글자라도 이게 흙으로 덮이면 다시 공사하라 이거죠. 항상 경진지평 4글자가 보이게. 그럼 왜 경진인가? 요 1760년이 경진년이었기 때문에 경진년의 요 땅의 평평함, 표준이다. 요런 뜻을 담아서 경진지평이라는 4글자를 새긴 표석을 만들었고, 이게 지금 저 청계천 가보시면 요 당시의 요 원형의 모습을 확인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조는 이처럼 국가적인 어떤 뭐 중요사업, 탕평책, 균역법, 그리고 청계천 공사 이외에도 제2기관 중에 다양한 의례들을 시행해요. 국가에서 필요한 의례, 그리고 이게 왕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 대표적인 의례 중에 이제 친경 의례가 있는데, 친경은 왕이 직접 농사를 짓는 그런 모범을 보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농사 열심히 하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왕이 친히 경작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직접 농사의 시범을 보이고 그 과정을 의계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조선시대는 국가에서 중요한 그 행사가 있으면 이것을 기록과 함께 필요한 경우 그림을 집어넣었는데, 이런 책을 의계라고 하죠. 친경의계는 바로 그런 친경의례를 마치고 편찬한 책이다. 그래서 이 기록에도 보면 임금이 쟁기를 챙기고 친경을 하시니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정말 감격을 해서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자도 있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사자성어로 하면 솔선수범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영조대의 친경 의례를 가장 많이 실시했던 왕이기도 했어요. 1739년 그리고 이제 1753년, 1764년, 67년에 이르기까지 영조가 이 4차례에 걸쳐서 친경 의례를 행했고, 그때의 여러 가지 상황을 기록으로까지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친경과 더불어 또 짝이 되는 대표적인 의례가 뭐냐면 친자의례예요. 친자의례는 바로 우리 누에고치에서 씨를 뽑아내는 의식이고, 이 친자의례를 주관하는 사람은 왕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왕은 농사에 가장 이제 좀 모범이 되는 인물, 또 왕비는 또 아무래도 이 옷감에서 이제 씨를 뽑아내서 옷감을 짜는 이런 의식은 또 여성들이 주로 하니까 왕비가 하는 대표적인 의례가 이 친잠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은 여기도 이제 누에에서 뭐 씨를 뽑는 여러 가지 뭐 장치 같은 거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잠자가 누에 잠이거든요. 조선시대부터 뽕밭이 널리 있었던 대표적인 지역, 우리 어딜까요? 아마 자주 접하는 지역일 건데 우리 잠실이라 그러잖아요. 잠실, 잠이 누에 잠쳤어요. 예전에 뽕밭이 많았다. 우리 저 서울의 저 고속터미널 옆에 잠원동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것도 누에 잠쳤어요. 예전에 그 뽕나무밭이 많았어. 이곳이 옛날에 뽕밭이 있었다, 누에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영조 때 이 친경 의례라든가 왕비가 행했던 친잠 의례를 의계의 기록으로 또 남긴 것은 후대 왕들도 이것을 잘 참고를 해서 계속 이제 이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 나가라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조시대 행했던 대표적인 의례 중에 대사례 행사가 있어요. 이 대사례는 왕과 신하들이 함께 활쏘게 하는 의례인데, 원래 조선 전기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성종, 연산군, 중종 때 시행한 기록이 보이는데 이후에는 이게 중지가 돼 버려요. 왜냐하면 그 위에 뭐 사화라든가 당쟁,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큰 행사 같은 거 하려면 나라가 정신이 없으면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 영조 때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예전에 우리가 해왔던 전례들 잘 살펴보라. 그러니까 대사례가 있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대사례를 행함으로써 왕과 신하 간에 좀 화합도 도모하고 또 이런 의례를 통해 가지고 왕이 또 신하들을 좀 이렇게 배려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자 해서 1743년에 성균관에서 대사례가 행해졌고 이때의 모습을 또 영조는 의궤로 제작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대사례 의궤, 지금 보시는 이 대사례 의궤가 남아 있고요. 또 이 대사례 의궤에서 아주 우리가 좀 주목되는 것은 이 시각자료, 즉 그림, 대사례 행사를 했던 장면들을 이처럼 기록화로 남겨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의 모습을 뭐 악공들의 모습이라든가 또 이 활쏘기를 준비했던 여러 정황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20명이 짝을 지어서 활쏘기 의식을 했던 이런 기록인데 왕이 먼저 활쏘기 시범을 보이고요. 이거를 어사례도라 그러고 신하들이 짝을 지어 가지고 활쏘기를 하는데 30명이 짝을 지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제가 이 기록을 직접 확인을 했는데 흥미로웠던 것은 30명 중에 12명이 왼손잡이였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 40% 정도가 왼손잡이. 그러니까 의외로 조선시대에 왼손을 쓰셨던 분들이 많았구나라는 아주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가 기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 보시면 왕이 쏘았을 때의 표적은 웅무라 그래가지고 고물 표적으로 해요. 고물 표적으로 해서 쏘았고 신하들은 표적을 미우라 그래가지고 사슴을 표적으로 해서 쏘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를 잘 보시면 밑에 사람들이 깃발 같은 거 들고 있죠. 깃발 같은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청색, 흰색, 그 다음에 붉은색, 검은색은 방위를 상징한다. 동쪽을 상징하는 색깔이 바로 이 청색이에요. 동쪽이자 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이에요. 그러니까 활을 쏴가지고 왼쪽을 맞추면 파란 깃발, 그리고 오른쪽에 맞추면 하얀 깃발, 아래에 맞추면 빨간 깃발, 그리고 위에 맞추면 검은 깃발. 노란 깃발도 있죠. 노란 깃발은 언제 들까요? 노란색은 중앙을 상징합니다. 황색은 그래서 중앙에 맞추었을 때는 황색 깃발을 들었다. 그래서 이런 그 자료를 통해서 그 당시 어떤 여러 가지 그 활쏘기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아주 그 세밀한 부분까지.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네 발을 쏘게 해서 네 발을 다 맞춘 사람들한테는 옷감을 상품으로 줍니다. 한 발도 못 맞춘 사람 어떻게 할까요? 막 때리고 이러면 군신 간의 화합이 도모되는 게 아니라 군신 간의 거리가 멀어지겠죠. 벌주를 줍니다. 실제 기록에도 보면 그림 자료에 못 맞춘 사람 벌주 마시는 그런 장면이 보이는데 아마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안 맞추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대사례 의궤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영조라는 왕은 국방 강화에 대한 노력도 많이 이제 기울여서 수성 유능이라 그래가지고 성을 지키는 유능은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뭐 담화문 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이제 이 국민들에게 선포하는 1751년에 수성 유능을 반포해가지고 이 우리 한양 도성을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되겠는가. 그리고 이때 이제 군영들이 있어요. 각 군영별로 이 어떤 지역을 맡아서 이렇게 잘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를 이렇게 그 발표했던. 그러면서 요 당시에 한양 도성 지도까지 보여주면서 어느 지역이 어느 군영 담당이다까지 이렇게 표기했던 이런 지도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만강이랑 압록강이 다 국경이죠. 이 지역에 농지를 개간하고 방어시설을 확충을 했고 또 도서지방, 섬지역, 이 섬지역에 대한 방어는 숙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뭐 돈대 시설이 확충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숙종을 개성을 해서 이 도서지방의 방어를 위한 여러 가지 그 군사 시설물 이런 정책을 우리가 해방이라고 해요. 바다를 방어하다라는 그런 해방 정책을 또 강화하기도 했고요. 또 영조도 실시했던 아주 그 특별 채용 시험 이것도 되게 주목이 되는데 충량과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을 뽑는 시험이라는 뜻으로 요즘으로 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 채용 시험이에요. 특히 전란 시기, 특히 뭐 병자호란이라든가 임진왜란 이런 전란 시기에 그 희생한 그런 분들의 후손들을 위한 바로 이제 특별 채용 시험을 실시를 하겠는데 이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그 선조가 이렇게
나라에 공을 세우면 이 후손들도 그 덕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후손들도 국가가 위기의 시기에서는 나라에 좀 충성을 하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시험이 바로 충량과라는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까지 주로 영조의 업적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영조하면 항상 빠질 수 없는 게 그 아들 사도세자의 갈등이고 몇 년 전에 했던 영화 사도라는 영화가 엄청나게 또 많은 관객을 동원을 하면서 영조와 이 사도세자의 갈등을 아주 정말 고증에도 비교적 충실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런데 가장 어떻게 보면 고증하고 조금 안 맞은 부분은 앞에서 보셨죠. 영조 초상화 되게 좀 마르셨잖아요. 근데 영조 역할을 맡았던 송강호 씨는 말랐다고는 볼 수 없지 않나요? 반대로 사도세자는 자료에 보면 좀 뚱뚱하셨어요. 비만. 오히려 체형으로 본다면 송강호 씨가 사도세자 해야 되고 사도세자 역할을 맡았던 유아인 씨가 약간 체형으로 보면 영조 체형인데 일단 그 정도 알아두시면 오히려 또 영화를 보는 또 재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1762년 사도세자를 창경궁 앞에 문정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문정전 앞마당에 처음에는 자결을 명했다가 결국 신하들이 뜯어말리고 해서 이 영조가 이제 결국은 바깥 소주방에서 그 준비했던 뒤주에 가두어서 아들을 죽이게 되는 8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1762년이 임오년이어서 임오화변 이렇게 불러요. 바로 우리 임오년에 일어났던 또 중요한 역사적 사건, 그 120년 뒤인 1882년 임오군란, 그리고 거기서 또 플러스 120년 하면 2002년 임오 월드컵까지 임오년에는 우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다. 사실 사도세자는 참 영조가 이뻐했던 아들이었어요. 원래 1728년 영조의 첫 아들이 태어나요. 효장세자라고. 근데 이 효장세자가 10살의 나이로 죽게 되고 8년 가까이 그 아들이 없다가 1735년 영조가 42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완전히 늦둥이 아들이에요. 그 당시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 별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요즘은 한 60 정도 나야 아 우리 늦둥이다 이런 정도 말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그때는 42살이면 정말 늦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나 이제 이뻐해가지고 영조가 책도 만들어서 사도세자한테 보내주고 막 아주 공을 들이는데 이 영조의 기대 수준에 비해서 사도세자는 너무 뭔가 이렇게 좀 노는 것도 좋아하고 뭐 치밀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영조의 실망을 안게 되고, 이 책은 애비가 밤잠을 설쳐가며 너를 위해 직접 만든 책이 아니더냐. 이조차 외우지 못한다면 장차 네가 무슨 공부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너 1년에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몇 번이나 드니? 한두 번 듭니다. 뭐? 특히나 이제 15살에 사도세자를 대리청장을 하게 돼요. 그 당시에 영조도 자신이 그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상당히 고령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대리청장 하면서 더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세자는 대리청장 할 때마다 영조한테 정말 야단 맞고 구박받는 게 일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 막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이러면 화풀이 대상으로 궁녀라든가 뇌관도 막 죽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중록 기록에 보면 이 사도세자가 거의 광증, 정신병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또 회고를 해요. 6, 7년간 그 병, 결국 이거는 광증, 정신병이죠. 극히 심한 때도 있었고 진정될 때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세자가 특히 심하게 걸렸던 병이, 영화 사도에도 그 장면 잠깐 나오는데요. 왕실의 옷을 의대라고 하는데 의대증, 옷을 제대로 못 입는 병에 걸려요. 사도세자 입장에서는 아버지 영조를 만나려면 왕이니까 옷을 갖춰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옷 갖춰 입을 때마다 깨지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 이것도 못했냐, 이것 다시 해와. 옷을 못 입어. 나는 옷만 입었다 그러면 깨진다,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옷을 준비한 내관들이 이제 사도세자한테 옷을 갖다 주면 겁이 나니까 딴 거 가져와, 딴 거 가져와. 이제 더 이상 준비된 옷이 없습니다. 이러면 또 죽여버려.
그래서 실제 여러 자료를 보면 사도세자가 거의 100여 명 죽였다 그래요. 이게 실제 그러다 보니까 이 영조 입장에서는 저 광증을 멈출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보여주는 그 장면, 저 영화 사도에서도 상당히 이건 고증에 충실했던 부분인데, 영조가 이제 정성왕후의 무덤인 홍릉을 이제 참배하러 가던 날, 사도세자도 되게 스트레스예요. 보통 이제 왕릉을 참배하러 가면 그 아들을 데려가는데 영조는 사도세자를 데려가지 않아요. 이 사도세자가 스트레스 쌓이니까 바로 이 화원옹주, 그 누이는 또 되게 이뻐했단 말이죠. 영조가 누이한테 요즘 치면 좀 부탁을 해서 다 좀 저기 아버지가 가실 때 좀 데려가게 해달라. 뭐 딸은 또 이뻐했다 그러잖아요. 막 하니까 영조가 그러면 뭐 그냥 그럼 오늘은 너 따라오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이거 기록에 나옵니다. 그날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영조가 막 크게 화내면서 니 때문에 막 비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도세자 정말 죽을 지경 아닌가요? 한중록 기록 같은 데 보면 앞에서 영조가 또 금주령을 내렸다 그랬죠. 금주령 내리고 이럴 때 또 사도세자가 또 술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세자가 억울한 게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영조가 너 술 마셨지 이러니까 하도 이 영조한테는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마셨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세자한테 술 뭐 이렇게 갖다 준 궁녀도 막 그 벌 주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정말 그 한중록이라든가 여러 자료 보면 참 두 부자 엄청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1762년도 사도세자가 죽기 직전에 평안도를 몰래 다녀온 게 발각이 되고, 이런 것이 더해져서 마침내 영조가 결단을 하죠. 1762년 바로 윤 5월에 사도세자를 창경궁 휘령전, 이때는 문정전이 휘령전으로 활용이 됐는데 정성왕후의 혼전을 모셔서 그 문정전 이름을 잠깐 휘령전으로 바꿨고, 이때 영조가 어떤 논리를 펴느냐면 정성왕후도 너 잡아오라 그런다 뭐 이런 식이에요. 영화 사도에도 딱 나옵니다. 이 영조 역할을 맡은 송강호 씨가 자결하라고 칼을 쫙 던져주는 장면이 있어요. 보셨나요? 딱 기억하시죠? 자결하라. 제가 나중에 이제 이준익 그 영화 만든 감독하고 직접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자기도 그 송강호 씨가 NG 낼 줄 알았는데 그 너무 잘 던져가지고 그 NG 없이 바로 이제 그 유한 씨한테 갔다 뭐 이런 그 뒷이야기도 들었는데, 처음에는 칼을 던져줘요. 근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막 반대하고 이러니까 영조가 뒤주를 가져오게 해라 해서 결국 뒤주를 가져오게 한 결정적인 이유는 뒤주는 잠금 장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일부 기록에 보면 직접 영조가 그 뚜껑에다가 못질까지 했다, 못 빠져나오게. 그래서 이 사도세자는 결국 그 윤노월이면 좀 여름이에요. 거의 여름에 그 더위 속에서 8일 만에 28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을 하게 되고, 이 현장을 사실 정조가 지켜봐요. 정조가 그 당시 나이 11살이었고 그래서 이 정조는 되게 힘든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영조에게는 사도세자가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또 영조는 사도세자를 이렇게 죽이면서 이 일을 절대 거론하지 말 것을 엄명을 해요. 그런데 이때 이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싸고 정치적으로 크게 양대 정파로 갈리게 되는데, 벽파들은 이 사도세자의 죽음에 깊이 관여하면서 영조의 처분이 옳았다 이런 입장이라면, 시파들은 그래도 좀 이건 좀 억울한 죽음이다, 사도세자를 좀 동정하는 이 시파들은 주로 남인 쪽이 많았고, 노론 세력들은 다수가 벽파였고, 이때는 영조대 집권 세력이 노론이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 노론 세력을 중심으로 정조의 즉위를 결사적으로 막으려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걸 역시 영화로 만든 게 예전에 그 영린이라는 영화에서 바로 이런 장면을 영화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도세자의 죽음은 정조에게는 큰 아킬레스건이었고, 정조가 왕에 오르는 과정에서도 매우 힘든 상황이었지만 워낙 영조의 신뢰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때 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해경궁 홍씨가 결국은 바로 이 사도세자의 죽음은 담담히, 어떻게 보면 담담히 받아들이고 아들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시아버지인 영조에 대해서 결국 우리 남편이 광증이 있어 그런 거고 그 아버님의 처분이 옳았다. 그래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남편을 죽인 또 그런 원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아버지한테 결국 아들인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해경궁 홍씨가
철저하게 아버님의 처분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창경궁에다가 가효당, 정말 효성스러움이 아름다운 그런 나의 며느리다라는 그런 집까지 지어주면서 이 해경호 홍식의 대한 신뢰가 결국 정조에 대한 신뢰도 이어졌고, 또 정조, 어린 정조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사도세자하고의 느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되게 똘똘하고 정말 이 할아버지한테 잘 이렇게 따르는 이 영조가 결국 후계자 정조를 왕으로 삼을 수 있었던 그런 바탕에는 정조의 어떤 능력과 더불어 해경호 홍씨의 어떤 안목이 큰 작용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훗날 정조가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는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하면서 아버지 복권운동을 펼쳐 나갔던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영조라는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장면하고 영조가 정조에게 왕위를 물려준 장면하고 상당히 좀 뭔가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능력이 좀 문제가 되는 이런 인물을 과감하게 척결하고 정말 능력 있는 후계자, 이 태종이 세종을 만든 것처럼 영조도 결국 사도세자의 희생이라는 비극이 있었지만 결국 정조를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조선 후기 특히 18세기 영조 정조 시대 조선의 정치 문화의 중흥기를 이끌어가는 아주 그 중요한 기틀이 되었다. 당시의 시대적 과제를 알고 그것을 바로 제대로 잘 실천을 해서 조선이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서는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이 아주 그 충분했다. 그러나 그런 장기 집권 과정에서 그 사도세자의 비극을 초래를 했고, 그 과정은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이 정조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또 이런 당쟁, 정치적 분열로 이어지는 그런 또 단서를 제공한 점은 또 영조 시대가 갖는 어떤 일정한 또 한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 집권의 비결은 장수와 탕평 그리고 소통이었다입니다. 이 왕조 국가에서는 건강이 왕의 그 집권 시기를 가장 결정하는 요소예요. 그런 점에서는 영조의 철저한 건강관리, 즉 장수가 장기 집권을 이루어왔고, 특히 탕평책을 쓰면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가져온 점, 그리고 이 균역법 시행이라든가 청계천 공사에서 보이는 이런 백성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이런 그 리더로서의 모습은 이 영조의 장기 집권의 아주 그 긍정적인 요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신병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